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율리아 사상을 즐겁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플라톤의 제자였던?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학자는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뭐 학자라고 보기도 하고 학파라고도 보기 하는데 일단 이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지는 요 3번 행복 추구의 방법 첫 번째 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배워야 할 키워드들,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6가지 정도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헬레니즘 시대라는 그 에피쿠로스랑 같이 배우게 되는 우리가 다음 시간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토아 학파. 이 학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활동한 시기에 이 시대 이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 근데 그냥 쾌락주의가 아니라 어떤 쾌락주의? 소극적 쾌락주의.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소극이라는 거니까 적극과 반대되는 거고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은 아니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정심, 다른 똑같은 말로 아타락시아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욕망의 구별, 다섯 번째는 이성의 역할, 여섯 번째는 사적 공간에서의 삶입니다. 그럼 한번 이 헬레니즘 시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대 그리스 지중해 지역에는 엄청 국가들이 많죠.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여기 뭐 너무 많아요. 그죠?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진짜 작건 아니면 좀 많은 인구가 있어서 좀 크건 말로는 다 국가야. 근데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가장 큰 아테네라고 해봤자 시민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있는지 알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시민에 포함되는 건 여자와 노예는 포함되지 않아요. 좀 슬프게도. 왜냐면 이때는 여자와 노예는 재산으로 취급이 됐었거든요.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아테네가 가장 큰 건데 그때 시민 10만 명의 도시 국가였고 심지어 그냥 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국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검당고 하나가 도시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 몇백 명 정도는 있으니까. 되게 규모가 많고 되게 짜잘짜잘 많았는데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라는 어떤 사람이 막 출연을 하면서 여기 아프리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전역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해요. 이 사람이 다 누비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국을 건설한 거야. 그러면은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들을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만들어요. 아까는 다 이런 조그만한 도시국가였잖아. 근데 이런 거 다 통일해버리고 엄청 큰 도시들을 만드는 거지. 마치 서울처럼.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그 젊은 청년들은 조그만 도시국가 한 200명 정도 사는 국가에서 살던 청년들은 이렇게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동방부터 서방까지 다 이렇게 서로 문화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막 들어오고 막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도시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다 보고 나 그것도 경험해보고 사보고 싶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뭐 검당고 안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모든 문화 겪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좋았던 거야, 청년들은. 그런데 처음에만 좋은 거죠. 실제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이렇게 보이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좀 진하게 뭔가 취업.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일자리도 많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쉬울까? 취업 어려워. 물가. 살인적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헬라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리스의 헬라어를 할 줄 모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대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가면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나? 그건 아니겠지만 워낙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헬라어를 못하면 사람치고 못 받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큰 도시에 살 수 있게 돼서. 근데 점점 예전에 도시국가, 이때 살던 도시국가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야. 근데 이미 대제국이 건설되면서 도시국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학습지로 한번 가볼게요. 학습지로 한번 가봅시다. 헬레니즘 시대 형광펜으로 해야죠. 좀 크게 확대할게요. 헬레니즘 시대란 아까 말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 서방과 동방을 통틀어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도시국가가 어떻게 됐어? 붕괴됐어. 얇게 붕괴돼서 다 망가진 거야.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도시국가가 좀 작은 것도 있다 그러죠. 200명, 뭐 300명, 뭐 제일 커봤자 10만 명 이런 게 붕괴한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건 뭐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지역에서 뭐 A, B, C, D, A 도시국가, B 도시국가, C 도시국가, D 도시국가 이렇게 또 그리고 이쪽에 또 있으면 뭐 D 도시국가, D가 있었죠? E 도시국가, 뭐 F 도시국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나라가 좀 작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시민들이 펼칠 수 있는 영향도 좀 컸겠죠. 한 200명 안에서 내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더 만약에 50명 안에서 내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대제국으로 요게 다 통일되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한 대제국으로. 대제국. 그래서 도시국가의 원래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제국의 신민으로 전락한다고 해요. 여기서 시민의 뜻은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 시민을 굳이 신민으로 바뀐 이유는 요거는 이제 외워야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적는다면 정치에 있어서 조금 더 수동적이고 자기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무관심한 계층들을 신민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커지니 내가 한 명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신민으로 전락했다. 이 제국이란 건 대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뒤에야. 물론 앞에도 중요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전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국에서 더 나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너무 크고 너무 혼란도 많고 이것보다는 뭐에 집중하게 된 거야? 개인의 평온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삶이 평온할 수 있도록 신경이나 쓰자. 국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 삶이 평온할 수 있도록 신경이나 쓰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평온한 삶 유지에 신경을 쓰게 된 두 학파가 에피쿠로스와 이거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도 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걸 먼저 배워볼 거예요.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쾌락주의긴 쾌락주의인데 어떤 쾌락주의라고 했었죠? 소극적 쾌락주의. 아직 뭔지 몰라. 근데 적어 놓자고. 소극적 쾌락주의.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우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유일한 선은 바로 쾌락주의니까 뭐야? 쾌락이 유일한 선이야. 우리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유일한은 여기서 only의 의미겠죠? 유일한 선은 쾌락이고 그렇다면 유일한 악은 뭐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에피쿠로스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쾌락 아님 고통, 행복 아님 불행, 괴로움 아니면 즐거움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쾌락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면 뭐 행복, 약간 이건 교육과정 약간 벗어날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해만 하세요. 행복이 있고
인간 항상 뭔가 두 가지로 감정을 분류를 하는데 행복이 아니면 뭐야? 불행. 즐거움이 아니면 뭐야? 괴로움. 그다음에 쾌락이 아니면 뭐야? 고통. 근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돼? 왜? 이거. 요게 뭐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쾌락을 추구하면 될 텐데 그 쾌락은 어떤 쾌락일까? 한번 볼게요. 우리 쾌락하면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쾌락,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쾌락,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예를 들어 음식 먹었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쾌락.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그때 느껴지는 쾌락. 이런 거는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아니었어요. 왜? 이런 쾌락들은 뭐에 빠지게 한대? 쾌락의 역설이란 거에 빠지게 한다는데 쾌락의 역설이 뭘까? 한번 제가 뜻을 써보도록 할게요. 쾌락의 역설이란 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거 너무 크다, 그죠? 쾌락의 추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고통으로 돌아오는 현상.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뭔지 알려나?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바로 모르면 어떡하죠? 자, 맞춰봐. 여러분 이거 무슨 기호일까요? 아 진짜 못 그렸다. 뭔지 알려나? 맞췄을 수도 있고 요 기호 우리가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너무나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된 원인이자 범인이죠. 자, 유튜브.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해주는 좋은 매체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나 오늘 좀 할 거 다 했고 좀 나도 즐겨야지 인생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하면서 막 밤에 뭐 브이로그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요리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예능을 본다던가 하면서 유튜브를 딱 켜. 한 편만 봐야지. 하나만 봐야지 하고 했는데 유튜브의 기능은 뭐예요?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줘. 그럼 어떻게 돼? 밤에 나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2편이 되고 3편이 되고 눈이 어떻게 돼? 눈알이 막 시뻘개져. 눈알이 빨개질 때까지 봐. 근데 막 졸린 것 같은데 그걸 꼭 버텨가면서 막 고통스러운데도 핸드폰이 안경이나 눈에 떨어질 때까지 막 들면서 보잖아. 이게 바로 쾌락의 역설이야. 우리가 유튜브를 보겠다는, 유튜브를 통해 즐거움을 얻겠다는 그런 쾌락 추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뭘로 돌아와? 고통으로 돌아와. 그래서 쾌락의 역설 이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오히려 안 좋아, 고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 방금 막 유튜브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쾌락이 아니야. 에피쿠로스가 원했던 건 적극적으로 욕망을 충족하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여기 너무 중요하죠?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했대요. 자,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했다. 그래서 요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 행복이란 건, 즉 쾌락 혹은 행복이란 건 우리가 욕망하는 게 있고 그 욕망을 해서 성취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쨌든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욕망하는 게 돈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성취된 돈은 바로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그럼 나의 쾌락, 즉 행복도는 몇 프로예요? 1%죠. 나는 1% 정도의 밖에 쾌락 혹은 행복이 없어.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됐어. 내 월급으로 100만 원? 좀 작은 거야? 알바야, 알바 이제. 알바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원래 100만 원을 처음에는 요거 막 갖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알바 100만 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이때가 되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한 1억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억분의 100만 원은 몇 프로예요? 저 정말 이런 거 약하거든요. 만 원. 1억은 몇만 원이야? 자, 만 원, 100만 원, 헷갈린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만 원. 지워. 4개, 4개, 2개, 2개. 100분의 1이네요. 1억분의 100만 원은 또 1%야. 나 처음에 원래 이때 12세 때 요구하던 100만 원을 내가 20세 때 알바해서 벌었어. 근데 또 나의 쾌락 정도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성취가 늘어도 욕망이 계속 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 줄이는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나는 10,000원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이 있어. 알바로 벌었어. 그럼 나의 행복도는 몇 프로야? 100%야, 100%. 나는 완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욕망을 막 적극적으로 추구해봤자 욕망은 계속 늘어난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줄여라? 욕망을 줄여라. 즉 어떤 욕망을 줄여서 고통을 사라지게 하라는 거야. 이런 1%로 인해 쾌락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어딘가에 있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쾌락주의인 거야. 뭔가 플러스 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마이너스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소극적 쾌락주의.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근대 경험론과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이 부분은 오늘 하지 않고 다음에 경험론이나 공리주의 윤리 사상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쾌락주의라고 해서 미친 듯이 감각적인 쾌락, 식욕이든 성욕이든 이런 거 추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쾌락주의라고 해서 미친 듯이 이런 거는 좀 필기하기 그러니까 이해만 하세요. 감각적 쾌락 같은 거 추구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해. 오히려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굉장히 절제,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대요. 제가 요거 지우고 에피쿠로스가 한 명언이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에피쿠로스가 한 얘기 좀 적어보면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생 뭐만 먹고 살겠다는 거야.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이 안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물하고 빵만 먹고 살았대요. 이때 막 치즈도 있었는데 치즈도 에피쿠로스가 갖고 있긴 했는데 진짜 아주 가끔만 먹었대. 왜? 너무 치즈를 이제 많이 먹다 보면 더 다른 거를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거든. 그래서 아예 그 고통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치즈는 가끔만 만끽하면서 한두 번 먹었다. 물과 빵만 먹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피쿠로스가 소극적 쾌락주의를 통해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몸이나 마음에 있는 불안 같은 거, 고통을 다 제거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정심의 상태. 다른 거 해야겠다. 평정심.
다른 말로 5글자 뭐라고 한다고? 아타락시아. 같이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몸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도 없어야 돼. 근데 또 뭐도 없어야 돼? 마음의 불안, 뭐 정신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는 상태. 얘는 에피쿠로스는 다 고통이 없어지길 바랬어. 고통이 없어지면 그냥 그게 쾌락이고 그게 행복인 거야. 굳이 쾌락을 더 추구하고 이럴 필요 없어. 고통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쾌락. 그래서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상태, 날아간 상태가 이게 순간적이면 안 돼.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바로 무슨 쾌락이다? 정신적인 쾌락을 평정심이라고 봤다. 아까 육체적이고 여기 안 써놨네요. 감각적, 뭐 유체적 이런 쾌락들은 에피쿠로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거는 오히려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더 추구하게 해서 고통을 만드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평정심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우리 평정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한번 배워